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2014년 4월 모의고사 생명과학 2 이제 해설 강의를 할 건데, 일단 해설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전체적인 난이도를 한번 잠깐 좀 얘기를 해줄게요. 전체적인 난이도. 자, 일단 4월 모의고사에서 범위가 어떻게 됐냐면, 일단 처음부터 광합성까지가 이제 4월 모의고사의 범위였는데,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족밥이었어요. 너무 쉬웠어요. 이렇게 나오면 안 될 정도로 너무 쉬웠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어려운 부분만 조금 설명을 하고 쉬운 것들은 조금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쉬웠어요. 자, 그러면 해설 강의 이제 들어갈 테니까는 자, 1번부터 가봅시다. 자, 1번 문제가 나왔습니다. 물론 마음 같아서는 그냥 답만 불러버리고 끝내고 싶은데 그냥 이제 해설을 조금 하도록 이제 얘기를 좀 할게요. 자, 그림 가는 지금 뭐가 나왔냐면은 딱 보니까 원심분해법이 지금 먼저 나왔습니다. 원심분해법. 세포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한 원심분해법이 지금 제일 처음에 나왔고, 그 다음에 구성물질인 티민을, 염기 중에 하나인 티민을 방사성 동위원소 이제 3중수소로 표지하여 가지고 세포에 주입한 후 관찰한 결과래.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했대요. 자기방사법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구나. 됐습니까?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배점이 없습니다. 그 말은 몇 점짜리? 2점짜리. 족밥이라는 거예요. 자, 일단 가부터 보면 핵, 세포벽. 그 다음 뭡니까? 결국 식물세포를 원심분리기에 넣고 돌렸을 때 가장 무거운 것대로 순서대로 기억하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였거든요. 이건 당연히 뭡니까? 엽록체예요, 엽록체.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은 그냥 못 푸는 거고, 이건 점수를 주려고 낸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검은 점은 삼중수소로 표시된 티민이며 핵에 집중되어 있다. 핵에 뭐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 염기인 티민이 많이 존재하는구나. 이게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지금. 핵 내부에. 왜? 이 염기인 이 티민은 뭐의 구성 성분이니까? DNA의 구성 성분이니까. 자, 그럼 볼게요. 미토콘드리아는 핵보다 무겁다. 자, 지금 500G, 중력의 500배 이상의 가속도로서 먼저 세포 파쇄핵을 돌렸더니만은 하층핵과 상층핵으로 나눠졌대. 결국 밑에 있는 놈이 무거운가는 거야. 무거운 거. 그러면 가벼운 놈을 한 번 더 돌리니까 또 무거운 거와 가벼운 거.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핵보다 무겁다. 노노노. 제일 먼저 나온 요 핵과 세포벽이 미토콘드리아보다 무겁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이제 말도 안 되는 개소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 A에는 엽록체가 있다. 방금 얘기했어요. 딩동댕. 그 다음 나에서 이용한 세포 연구 방법으로 DNA의 합성 장소를 알 수 있다. 자기방사법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방사법의 특징은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물질 합성 경로라든지, 그 다음 물질의 이동을 이제 추적을 할 수 있죠. 어떤 물질이 세포 내에서 어느 방향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고 어떤 세포 내 소기관을 따라가지고 이동을 하게 되는지 이걸 알 수 있으니까는 DNA의 합성 장소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딩동댕. 그래서 답은 5번. 너무 쉽죠? 오케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은 현미경 나왔습니다. 현미경. 자, 요거는 이제 3점짜리긴 한데 결국 푸는 방법만 알고 있으면은 요것도 금방금방 이제 풀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어디 한번 볼게요. 자, 현미경 세포의 크기 뭐 어쩌고 했대. 그 다음에 배율을 200배로 했대요. 그 다음에 눈금을 겹치게 하여 뭐랑 저반 마이크로미터랑 대물 마이크로미터랑 눈금을 겹치게 관찰하였대. 자, 대물 마이크로미터의 한 눈금의 간격은 10 마이크로미터로 국제 규격으로 이제 정해져 있다는 거 우리 예전에 다 공부를 했습니다. 10 마이크로미터. 겹쳤대요. 자, 그 다음에 구강상피세포, 입안에 존재하고 있는 세포. 재물대 위에 올려놓고 동일한 배율로 관찰했대. 그 다음 배율을 기억으로 하여서 이 기억을 이제 구하면 되겠네요. 그치? 자, 그럼 여기부터 봅시다. 지금 위에 대물 마이크로미터가 있고 저반 마이크로미터가 있는데 눈금이 지금 여기하고 여기에서 지금 일치를 했어요. 그치? 자, 그러면 대물 마이크로미터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네. 그러면 여기의 전체 길이는 40 마이크로미터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저반 마이크로미터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다섯 칸이 지금 일치했대. 결국 저반 마이크로미터의 한 눈금은 40 마이크로미터를 5등분 한 거와 같구나. 8 마이크로미터구나. 라고 하는 걸 바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의 지금 배율이 동일하다 그랬어. 동일 배율이라고 했어요. 동일 배율이니까는 당연히 요 눈금도 역시 한 눈금도 8 마이크로미터가 나와야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이네. 그럼 8, 5는 40이지. 그래서 이 세포의 크기는 40 마이크로미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배율을 몇 배로 늘렸는지 몰라. 몇 배로 늘렸는지 모르는데 지금 전체적인 크기를 보게 되면은 얘는 지금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일곱 칸, 여덟 칸, 아홉 칸, 열 칸이 돼 있어요, 지금. 여기에선 다섯 칸이었는데 여기에선 열 칸이래. 그 말은 결국 몇 배? 두 배의 배율을 더 늘렸구나. 결국 400배로 했구나. 배율 자체를 400배로 했구나. 라는 걸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의 전체 크기는 아까 40 마이크로미터라고 정했어. 얘도 40 마이크로미터야. 그럼 여기에서는 한 눈금의 길이가 몇 마이크로미터? 4 마이크로미터가 나오면 되겠네요. 그치? 자, 이제 보기만 하면 됩니다. 나에서 관찰한 구간 상피세포의 크기는 40 마이크로미터이다. 방금 구했어요. 오키도키. 그 다음 다에서 현미경의 배율은 800배이다. 자, 200배에 2배를 곱했으니까는 400배율이 되는 거야. 400배율. 땡. 그 다음 다에서 저반 마이크로미터의 눈금. 자, 배율을 2배로 올렸기 때문에 눈금 한 눈금의 길이는 오히려 반이 되겠죠. 그래서 8 마이크로미터가 아니라 4 마이크로미터가 나야겠지.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2번도 이제 쉬운 문제였어요. 이해됐죠? 그럼 바로 다음 걸로 이제 또 넘어가겠습니다. 뿅! 자, 그 다음 이제 삼투현상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 문제 좀 볼게요. 자, 4개의 비커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자, 지금 각각 농도가 이제 다릅니다. 농도가 다른 4개의 용액을 이제 설탕 용액을 준비한 다음에 감자로부터 어쩌고 저쩌고 각각 무게를 측정하고 한 변이 1cm인 정육면체 모양의 감자 조각 4개. 아, 감자 조각의 크기를 모두 다 이제 동일하게 유지를 시켜줬네요. 자, 그 다음에 일단 먼저 각각의 무게를 측정하고 여기다가 이제 하나씩 이렇게 집어넣었대. 감자 조각들을 집어넣었대요. 그 다음에 무게 변화량을 알아봤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뭡니까? 삼투현상을 물어보는 거야. 삼투현상. 그럼 일단 이 용액 중에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면은 감자세포의 내과 같은 농도를 가지고 있는 등장액이 뭔지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저장액이 뭔지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고장액이 뭔지도 찾아야 돼. 오키도키. 자, 그럼 이제 볼게요. 감자의 무게 변화량이 없네. 너가 뭐다? 너가 등장액이구나. 자, 그 다음 A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오히려 늘어났대. 그 말은 용액 속에 존재하고 있던 수분이 감자 내부로 들어왔다라는 거야. 우리가 삼투현상에 대한 문제를 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물이 외부에서 내부로 이동했대요. 어디가 고농도다? 감자가 더 고농도라는 거야. 그럼 얘는 이제 저장액이 되겠지. 그 다음에 무게가 감소한 감자에서 수분들이 빠져나갔어요. 왜? 밖에 용액의 농도가 더 높으니까. 바로 이제 고장액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옳은 것만 찾으면 됩니다. 자, 0.5. 뭐가 0.5였어요? 요게 0.5였지. 요게 0.5였고, 요게 0.3이었고, 요게 이제 1.0이었고, 여기가 0.1이었단 말이에요. 자, 0.5mm 설탕 용액은 실험 전 감자세포 내액보다 저장액이다. 지금 여기 적혀 있죠? 얘는 고장액이라고. 땡! 그 다음 실험 결과 비커 A에서 감자세포의 흡수력은 실험 전보다 감소했다. 자, 실험 전은 결국 요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게의 변화량이 없을 때. 근데 지금 실험 결과 A에서 무게가 최대한 늘어났단 말이야. 무게가 최대한 늘어났다는 거는 감자의 세포가 최대한의 물을 흡수한 상태예요. 물을 이미 흡수한 상태야. 오키도키?
그럼 결국 우리가 이제 그 삼투압, 세포막을 통한 물질 수송에서 배웠던 삼투 현상에서 지금 이 A에 들어있는 감자세포는 지금 최대 평균 상태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최대 평균 상태. 자, 정상 상태에서 최대 평균 상태로 갈수록 팽합은 증가하고 삼투압은 감소한다. 그리고 삼투압 빼기 팽합을 통해 가지고 그 세포의 흡수력을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최대 평균 상태 더 이상 부피의 증가가 없을 때 왜? 삼투압과 팽합이 같아지니까. 그럼 이때 물은 들어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흡수력 자체가 빵이야. 흡수력 빵. 그래서 실험 결과의 비커 A의 감자세포의 흡수력, 아까 얘기했죠? 빵, 실험 전보다 감소했다. 당연히 맞는 얘기가 됩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실험 결과 비커 D에서 비커 D, 오, 졸라 진한 용액에다가 넣어놨네. 그 말은 D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이제 원형질 분리가 일어났구나. 원형질 분리가 일어났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험 전보다 증가했다. 지금 결과의 감자, 실험 결과의 감자, 그 다음 실험 전. 그러니까 정상일 때하고 실험 전하고 비교하는 건데, 자, 세포의 부피가 작아지게 되면은 팽합이라고 하는 건 아예 형성조차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포의 팽합, 실험 전보다 증가했다. 이건 완전 개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감소했다라고 할 수도 없고 증가한 거는 당연히 아니고 여기에서는 아예 둘 다 팽합 자체가 없기 때문에 디귿은 그냥 틀린 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맞는 거 이제 니은밖에 없으니까는 3번의 답은 이제 2번이 되는 겁니다. 쉽지요? 자, 그다음 다음 거 4번 갈게요. 자, 핵 구조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이제 보기에서 모두 고르라고 했는데 역시 이것도 너무 쉬운 문제죠. 자, 핵 꼭 나왔어요. 핵 꼭 나왔고 그 다음에 B라고 여기 지금 B가 나왔고 그 다음 D가 나왔는데 B가 뭐냐면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인이에요. 인. RNA 합성을 주 역할을 이제 하고 있는 인이라고 하는 비막 구조인 인이 바로 이제 가장 안쪽에 존재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에는 핵막의 안쪽 부분이니까 우리가 핵질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핵질. 여기 이제 DNA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맞는 거. 자, A에는 염색사가 있다. 염색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염색사라고 하는 게 DNA하고 그 다음에 히스톤 단백질이 결합한 뉴클레오솜이 졸라 많으면 뉴클레오솜, 폴리뉴클레오솜을 얘기하는 거야. 폴리뉴클레오솜. 당연히 A에 이제 존재하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는 인이다. 아까 얘기해놨어요. 띵동댕. 자, 그 다음에 핵공이 여기죠. 자, 세포질 사이에 물질 출입 통로이다.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뭐가 왔다 갔다 하냐면은 RNA 같은 것도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핵도 이제 단백질을 필요로 해요.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이제 핵 내부로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4번의 답은 5번. 됐지? 그럼 빨리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 5번. 자, 요번에 이제 세포 골격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세포 골격에 대해서는 이제 공부를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좀 중요도가 떨어져가지고 나는 안 해야지 이딴 거 나오겠나라고 해서 공부를 안 한 학생들은 이제 5번을 틀리게 됩니다. 자, 세포 골격을 이루는 세 가지 구조물. 교과과정상에서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은 미세소관이라고 한 거 나오고, 그 다음에 중간섬유라고 한 거 나오고, 그 다음에 미세섬유라고 한 게 나오게 돼요. 요게 이제 대표적인 세포 골격 세 종류를 이제 얘기를 한 거란 말입니다. 자, 결국 누가 제일 두껍냐? 순서는 이렇게 해요. 얘가 제일 두껍고, 그 다음 얘가 제일 얇습니다. 그럼 그림상에서의 얘, 요 단백질 하나하나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알파 튜뷸린. 그 다음에 또 여기 색깔 다른 것들이 있어요. 얘를 이제 우리가 베타 튜뷸린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뭐 몰라도 되고, 그 다음에 기억이 바로 뭐냐면은 미세섬유야, 미세섬유. 이 미세섬유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액틴 단백질이라고 하는 놈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액틴 단백질. 오키도키. 자, 그럼 얘는 이제 미세소관이 되는 거고. 됐습니까? 자, 그럼 바로 갈게요. 기억은 미세섬유이다. 맞지요? 딩동댕.
자, 그 다음 니은 미세소관은 중심립을 구성한다. 우리 중심립이 알고 있습니다. 중심립 9 플러스 빵 구조. 자, 미세소관 3개가 한 다발이 돼가지고 외부에 총 9다발이 있고 내부에 아무런 구조물이 없는 형태 중심립 우리 다 공부했어요. 그래서 미세소관은 중심립을 구성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이 세포 골격은 세포의 형태를 유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압력에 대한 저항을 또 가지게 돼요. 압력 저항. 이런 것들도 기억을 좀 해놓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5번의 답도 5번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5번. 됐습니까? 너무 쉽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거 바로바로 갖겠습니다. 6번. 자, 그 다음에 이제 효소의 반응이 나왔는데 효소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 화학 반응에서의 에너지 변화를 이제 나타냈대요.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효소 얘를 봤더니만 얘랑 얘가 반응 후에 붙어버렸네. 그러면 이 효소는 두 물질을 합성시키는 효소란 말이야. 합성시키는 효소. 그래서 이 효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성에 관련된 효소가 되는 거고 뭐 부가효소 같은 것들이 이제 되겠죠. 물질 합성. 결국 이제 동화작용에 관련된 효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의 그래프를 딱 보게 되면은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량을 비교하니까 생성물이 더 많네. 반응이 진행될 때 외부에서 에너지가 들어와야 되는구나. 흡열 반응이구나. 동화작용이구나. 라고 하는 거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갈게요. 자, 기억은 이 효소의 반응에서 저해제로 작용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 둘이 붙어버렸으니까. 결국 너도 기질이고 너도 기질이라는 거야. 둘 다 반응물이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개소리 멍멍! 자, 그 다음 나에서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 자, 동화작용에서의 활성화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가 뭐예요? 전이 상태로 도달하게끔 하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 누구를? 반응물을. 그럼 전이 상태가 언제? 원자들이 제일 불안정한 상태. 이때로 올리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에너지의 공급이 필요하단 말이지. 그래서 요게 바로 뭐가 되냐면은 활성화 에너지가 되는 거야. A, 지금 요거 얘기하고 있죠? 개소리죠. 땡. 결국 효소가 있을 때는 이제 여기까지라고 보면 되겠네요. 결국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는 A 값이 아니라 A 플러스 C 값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효소의 반응은 흡열 반응, 동화작용이니까 흡열 반응. 딩동댕 3번. 바로 넘어갈게요. 7번. 자, 그 다음 대장균과 식물세포의 특징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빨리 고를게요. 자, 이거 이제 그 세균하고 식물세포하고 결국 원핵세포하고 진핵세포하고 이제 비교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대장균 같은 경우에 이제 원핵세포죠. 그 다음 식물세포 같은 경우에 이제 진핵세포란 말이지. 그럼 원핵하고 진핵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바로 핵막의 유무를 가지고서 이제 구별을 하면 된단 말이지. 그리고 원핵 생물은 이런 세포 내 소기관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세포벽의 주성분도 다릅니다. 식물세포벽의 주성분은 우리 다 공부했던 거예요. 셀룰로스. 대장균은 진핵세포이다. 개소리 멍멍. 기억은 셀룰로스이다. 적어놨습니다. 자, 대장균과 식물세포는 모두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뭐? 둘 다 핵산을 가지고 있고 둘 다 리보솜, 단백질 합성기구인 리보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딩동댕 5번. 끝. 다음 문제. 8번. 효소 또 나왔네요. 자, 가와 나의 작용을 나타냈습니다. 가의 종류로 옳은 거. 이거 쉬워요. 이거 틀리면 그냥 병신이야, 병신. 알겠어요? 자, 지금 얘하고 얘가 있는데 효소에 의해 가지고 뭐가 변화가 있습니까? 수소가 요로 지금 옮겨갔네. 아, 기질에 어떤 물질에 있던 수소나 전자를 빼와 가지고 다른 놈에게 주는 거. 산화하는 요소. 그 다음 붙어있는 두 물질을 물을 가지고서 분해했습니다. 가수분해 요소. 이건 진짜 틀리면 병신이에요. 그러면 산화환원하고 가수분해 있는 거 여기 있네. 2번 끝. 넘어가겠습니다. 9번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자, 이제 세포 호흡에 관련된 거 나왔는데 하나하나 또 볼게요.
자, 미토콘드리아의 구조를, 그 다음 세포 호흡 과정의 일부, 요거부터 봅시다. 자, 기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안쪽에 있는 막을 얘기하고 있어요. 기억은 바로 뭐다? 내막이 되는 거고, 니은은 뭐가 되는 거다? 미토콘드리아의 바탕질이니까는 매트릭스라고 얘기해도 되고, 그냥 미토콘드리아의 바탕질이라고 이제 얘기해도 됩니다. 바탕질. 알겠지? 족밥이에요. 존나 쉬워요. 그 다음, 피루부산의 산화과정이 나왔네. 미토콘드리아 내부에서 일어나는 피루부산의 산화과정. 요거는 우리 뭐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자, 봅시다. 미토콘드리아는 이중막 구조이다. 외막과 내막.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기억에서 내막에서 산화적 인산화가 일어난다. 산화적 인산화가 뭡니까? 산화적 인산화. 자, 양성자의 농도 기울기를 이용해서 내막에 존재하고 있는 ATP 합성 효소를 가동시켜서 ATP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우리가 산화적 인산화라고 한단 말이야. 이게 왜 산화적 인산화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그 세포 호흡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전자의 운반체들 있죠. NADH라든지 아니면 FADH2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수소와 전자를 뺏었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수소와 전자를 잃게 했다고. 얘네를 산화시키면서 그 에너지로서 양성자의 농도 기울기를 형성시키고 그 농도 기울기, 농도 경사에 따라서 ATP 합성 효소를 가동시켜가지고 ATP 만들어내는 과정, 산화적 인산화. 그래서 내막에 ATP 합성 효소와 여러 가지 전자 전달기가 있습니다. 산화적 인산화가 일어나는 거야. 그 다음 과정 자, 피루부산의 산화과정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매트릭스에서 일어납니다. 뿅! 그래서 9번의 답도 5번 됐지요? 요것도 쉬운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9번까지 우리가 이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10번. 자, 이번에 나온 10번 문제는 이제 세포막을 통한 물질 수송이 나왔는데 역시 이제 또 쉬우니까 또 빨리빨리 갈게요. 자, 그림과는 ATP가 없을 때 물질 A와 B의 세포막 통과 속도. ATP가 없을 때 얘 물질 통과 방식을 얘기하고 있네요. 그 말은 결국 뭐다? 수동 수송을 얘기하는구나. 그럼 수동 수송에 이제 두 가지가 있죠. 단순 확산이냐, 이제 확산으로만 따졌을 때 단순 확산이냐 아니면 촉진 확산이냐. 단순 확산은 세포막을 직접 통과하는 거고, 그 다음 촉진 확산은 이제 막단백질을 통과하는 겁니다. 누가 더 빠르다? 막단백질을 통과하는 촉진 확산이 더 빠르다. 그래서 A가 뭐가 되는 겁니까? A가 바로 촉진 확산이 되는 거야. 촉진 확산. 그 다음 B가 바로 뭐가 되냐? 단순 확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물질이 여기 졸라 많이 존재하고 있단 말이야. 여기가 지금 고농도예요. 그 다음에 여긴 별로 없네. 여기 저농도. 고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이동하는구나. 자연의 섭리죠. 그치? 이거 뭐? 수동수송이야. 수동수송. 수동수송인데 세포막에 존재하고 있는 막단백질을 통과하니까 얘 같은 경우를 이제 우리가 촉진 확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런 물질의 분포 비율로서 이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냐 아니면 농도 경사를 역행하냐 그런 것들을 파악하면 돼요. 그럼 이제 봅시다. 자, 가에서 B는 B의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한다. 단순 확산도 확산을 통해서 이동하는 거니까 당연히 맞는 소리. 자, 그 다음 나는 가에서 A의 세포막 통과 방식 촉진 확산 동일하네요. 맞네요. 자, 그 다음 나트륨 칼륨 펌프를 통한 나트륨의 세포막 통과 방식 펌프를 통한 통과 방식 능동수송인 능동수송 나와 같다. 이게 지금 능동수송입니까? 고에서 저로 가는데 수동수송이지. 그래서 요거는 개소리. 다 바로 나왔네요. 4번. 땡. 오케이. 다음 문제. 자, 그 다음에 이제 해당 과정에 대한 실험이 나왔습니다. 해당 과정에 대한 실험. 자, 여기에 이 문제가 이제 조금 여러분들 난이도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결국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제 또 졸라 또 쉽단 말이에요. 자, 볼게요. 해당 과정에 필요한 포도당, 효소, 조효소, ADP, 인산이 들어있는 수용액. 오키도키. 자, 그 다음
시험관 1과 2에 각각 같은 양씩 넣고 농도를 측정한다. 포도당과 피루부산. 결국 요거지. 포도당이 해당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두 분자의 피루부산으로 쪼개질 건데, 피부루산? 피루부산? 네, 누구 오셨네요. 자, 피루부산으로 이렇게 쪼개질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볼 거야. 그럼 이제 볼게요. 일단 우리가 공부했던 거, 요 과정에서 두 개의 NAD 플러스가 포도당에 있던 수소 원자 총 4개를 제거해서 두 개의 NADH, 그 다음에 두 개의 양성자 되는 거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R자식으로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ATP의 생성에 관련된 R자식을 얘기하자면은 두 개의 ADP에다가 당연히 두 개의 이제 무기인산을 결합시켜가지고 두 개의 순 ATP가 이제 합성되는, 우리 요거 이제 다 배웠던 거예요. 그럼 이제 볼게요. 자, 시험관 1번. 처음 농도, 포도당 1, 시간 후 농도, 오! 휘발! 변함이 없네. 결국 여기에서는 해당 과정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시험관 2, 포도당 1이었는데 T시간 후에 포도당이 사라지고 피루부산이 2가 냈대. 해당 과정이 됐구나. 됐구나. 그럼 이제 옳은 것만 찾으면 돼요. 자, 해당 과정에서 ATP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왜? 우리는 해당 과정의 과정을 세세하게 한번 본 적이 있거든. 에너지 투자기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회수기. 에너지 회수기. 두 가지로 봤단 말이야. 에너지 투자기. 요때 이제 두 개의 ATP를 사용을 합니다. 오키도키. 자, 그 다음에 에너지 회수기. 여기에서 이제 4개의 ATP를 이제 생성해 난단 말이지. 결국 ATP 생성에 관한 R자식은 이제 이렇게 2개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험관 2에만 ATP를 첨가하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해당 과정이 진행되는 거야. 이게 되는 거니까. 요거 다음에 요 과정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해당 과정에서 ATP가 필요하고, 그 다음 T시간 후에 ADP의 농도는 시험관 1에서보다 2에서 높다. 자, 시험관 1 같은 경우에는 ADP가 지금 존재하죠. 합성 자체가 안 됐어. ADP가. 왜? 요 과정이 아예 못 일어났거든. 근데 이번 과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ADP하고 인산을 막 붙여가지고 ATP를 생성을 해놨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하고 결국 이제 이게 일어나지 않은 놈과 요거까지 일어난 놈의 ADP의 농도를 비교하면은 당연히 얘가 더 많아야겠죠. 그치? 왜? 여기에서는 ADP와 인산이 결합돼서 ATP를 생성했기 때문이지. 오키도키. 자, 그래서 요건 이제 틀린 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해당 과정에서 나와 있네. 한 분자의 포도당으로부터 두 분자의 피루부산 C3AC4O3. 포도당은 뭡니까? C6AC12O6. 두 분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 11번도 끝났습니다. 다음 문제 뿅. 자, 그림 나와 가와 나는 루벤의 실험과 이제 힐의 실험을 각각 나타냈는데, 여러분들 광합성에서 이제 요 실험 같은 여러 가지 실험들도 이제 좀 봐야 돼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잘 물어보진 않았었는데, 최근 이제 내 느낌이에요. 내 느낌에는 이런 실험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하는 게 올해 수능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님 말고 볼게요. 자, 가가 이제 나왔습니다. 가가 이제 루벤의 실험이 나왔는데, 보니까는 방사성 동위원소로 표지가 된 이산화탄소, 여기 잘 보이는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시험도 있을 겁니다. 자, 14탄소로 이제 표지가 된, 방사성 동위원소로 표지가 된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물, 빛을 쬐었더니만은 그냥 일반적인 산소 기체가 나왔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방사성 동위원소 이제 산소로 표지가 된 물을 내부에다가 넣어놓은 다음에 빛을 쬐었더니만은 발생된 산소 기체에서도 방사선이 검출이 됐대. 결국 실험을 통해서 뭘 알아냈다? 광합성 결과 발생되는 산소는 물에서부터 유래되는구나. 결국 요거 얘기하는 거죠. 물의 광분해. 여러분도 공부해서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의 실험을 보게 되면은, 자, 실험 과정을 쫙 볼게요. 거름종 엽록체가 함유된 추출액, 그 다음 공기를 어쩌고 저쩌고, 옥살산철, 자, 3이
빛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옥살산철2가 됐대. 결국 얘가 산소를 받아들였다라는 거야. 오키도키. 자, 그러면 볼게요. 가에서 물의 광분해가 일어난다. 됐습니다. 자, 나에서 옥살산철2는 전자 수용체로 작용한다. 얘는 벌써 전자를 받아버린 놈이야. 맞지? 자, 광합성 결과 발생되는 전자의 수용체는 지금 옥살산철3. 얘가 수용체가 되는 거고 그 결과 옥살산철2가 되는 거니까는 여러분들이 요거 2를 3로 잘못 봐가지고 틀렸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바보 같은 짓 하면 안 돼. 그래서 얘는 틀렸어요. 그 다음 광합성 결과 발생된 산소는 물의 광분해. 물에서부터 유래한 거다. 맞지? 답은 4번. 12번도 이렇게 쉽게 우리가 풀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자, 그 다음 13번 TCA 회로가 나왔습니다. 자, 가와나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은 자, 지금 C6 물질, C5, C4 여기에서 뭐 이산화탄소가 이제 각각 빠져나와야 되네. 탄소수의 변함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요 과정에서 이제 각각 무슨 과정이 일어나냐면은 NAD 플러스가 NADH 그 다음에 양성자 요 과정도 이제 각각 동일하게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NAD 플러스가 NADH 그 다음에 양성자. 그런데 요 과정에서 이제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뭐냐? 여기에서 이제 ATP가 생성이 돼요. 자, 그 수업을 들었던 사람들은 알 겁니다. 알 건데 우리 이거 예전에 한번 외웠어요. 씨발 석품하러 1253 그래가지고 요걸 이제 1번 과정. 근데 씨발 석푸 푸마르산이 없지? 그럼 여기다가 이제 푸마르산을 껴놓는 거야 사이에다가. 그래서 요거 1번 과정, 요거 2번 과정, 요거 3번 과정, 요거 4번 과정, 요거 5번 과정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공부했죠. 씨발 석품하러 1253 1번, 2번, 5번에서 뭐 NADH 형성되고 뒤에 있는 3번 과정에서 FADH2 형성된다고 우리 다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ATP는 어디서 형성되느냐? ATP는 여기에 이제 E가 있으니까는 2번 과정에서 ATP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 이제 다 했던 거예요. 자,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 여기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맞지요? ATP가 생성된다. 요거는 이제 나과정만 이제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 탈수소요소. 기질에 있던 수소를 얘네들이 이제 조효소로가 제거를 해줬네요. 작용을 했네요. 그래서 기역과 디귿 4번 끝. 너무 쉽습니다. 다음 거. 14번. 자,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명반응 과정의 일부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보기에서 골라볼게요. 아직 이제 첫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난이도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전체적인 틀만 기억하고 있으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를 보세요. 자, 빛에 의해서 지금 엽록소, 중심색소 엽록소 A에 존재하고 있던 마그네슘의 전자 2개가 튀어올랐는데 이 튀어올라온 전자를 가지고서 양성자 펌프를 지금 가동을 시켰고 그 전자를 다시 받아왔단 말이야. 전자의 이동이 순환되고 있네? 그렇지. 순환적 광인산화. 맞는 겁니다. 자, 관계 기역은 그러면 순환적 광인산화는 관계 몇 차에서 일어난다? 관계 1에서 일어난다. 이건 기본적으로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ATP 합성 요소를 통한 양성자의 이동 방식은 능동수송이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성자 펌프잖아요. 여기가 저농도고 여기가 고농도. 요건 능동수송이야. 그치? 하지만 고농도, 틸라코이드 내부가 고농도고 스트로마가 이제 양성자가 저농도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있던 수소 이온들, 양성자들이 확산에 의해 가지고 빠져나갈 때 생기는 구동력을 가지고서 ATP를 합성하는 방식. 요게 이제 ATP 합성 효소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요 양성자의 이동 방식, 얘를 통한 양성자의 이동 방식은 고에서 저농도로 능동이 아니라 수동 수송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1번 끝. 다음 문제 15번. 자, 그 다음 가와 나는 세포 내에서 피로부산인 젖산과 아세트산으로
되는 것을 이제 각각 나타냈네요. 이제 발효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역시 또 배점이 2점짜리 쉬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과정 기억은 미토콘드리아 쫙 보면은 젖산 발효 누구에 의해서 일어난다? 젖산균, 유산균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 다음에 혐기 조건의 근육세포에서도 일어난다라는 거 우리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피루부산은 TCA 피루부산의 산화와 TCA 해로 그 다음에 화학삼투에 의한 산화적 인산화를 통해 가지고 총 이제 ATP를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피루부산이 젖산 발효가 됐어. 그 말은 해당 과정에서 이제 끝이 나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정 기억은 미토콘드리아가 아니라 어디에서 일어난다?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오케이. 땡. 자, 그 다음 과정 니은에서 NADH가 생성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피루부산을 보세요. 피루부산이 이제 C3, AC4O3. 자, 그 다음 에탄올 됐어요. 에탄올. C2, AC5OH. 자, 탄소 개수 보세요. 얘 3개고 얘 2개야.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나온다? 탄소가 이탈이 돼야 돼. CO2가 빠져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수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2개가 더 첨가가 됐네. 결국 요 과정이 일어날 때 포도당이 피루부산 될 때 우리 2개의 NADH가 이제 형성이 됐잖아. 그치? 얘가 다시 쓰이는 거야. 여기에서.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수소 원자 2개를 얘한테, 에탄올한테 이제 갖다 붙인단 말이지. 오케이? 알겠습니까? 그러면 NADH가 생성됩니까? 노노노. NAD 플러스가 생성되는 거야. X. 자, 그 다음 과정 디귿에서 ATP가 생성된다. 여러분들 아세트산 발효 알고 있죠? 제일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여기까지의 발효는 산소가 있으면 안 돼. 하지만 아세트산 발효는 산소가 꼭 있어야 돼요. 산소가 있기 때문에 아세트산, 초산균에서는 뭐가 일어난다? 산화적 인산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ATP가 생성이 됩니다. 오케이? 답은 2번. 이거는 그냥 기본 지식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기본 지식. 됐죠? 다음 문제.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자, 엽록체의 구조 어쩌고저쩌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은 이제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라고 했습니다. 일단 A, B, C가 뭔지 빨리빨리 볼게요. 자, C는 이제 외막이 되겠네. 외막. 막이 되겠고. 그 다음에 틸라코이드가 겹겹이 쌓여져 있는 구조. 그라나. 그 다음에 바탕질 여긴 뭐라고 한다? 우리가 스트로마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자, A에서 안반응이 일어난다. 당의 합성 과정, 안반응. 당연히 스트로마에서 일어난 겁니다. 요거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B는 그라나. 방금 얘기했어요. 그 다음 C, 외막에는 광합성 색소. 광합성 색소가 뭡니까? 이거 줄여가지고 우리 엽록소라고 하지. 엽록소는 어디 존재한다? 엽록소는 틸라코이드 막에 존재한다라는 거 우리 공부했잖아요. 틸라코이드 막. 그래서 이것은 틀렸습니다. 답은 3번 끝. 다음 거. 자, 영양소 가다 세포 호흡에 이용되는 과정 나왔는데, 자,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이제 호흡 기질로서 어떤 물질이 사용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경로 자체에서 이제 조금의 차이가 생긴단 말이지.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이제 금방 풀 수 있는 문제고, 모르면은 역시 또 아리까리한 문제예요. 자, 아미노기가, 가가 어쨌거나 피루부산 될 때 아미노기가 빠져나왔네. 자, 우리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서 아미노기 포함하고 있는 게 바로 뭡니까? 아미노산이지, 그치? 결국 가는 이제 단백질이라는 거고. 나 같은 경우에는 아세틸코에가 됐어요. 이게 뭐냐면은 얘가 이제 지방산이야, 지방산. 오케이? 지방산은 이제 아세틸코에가 되고, 그리고 문제에서 지금 지방산이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 안 하고 지방이라고 얘기 안 하고 지방산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럼 만약에 지방이라고 얘기하면은 지방, 중성지방에 이제 글리세롤과 이제 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자, 글리세롤 같은 경우에는
해당 과정의 중간 경로로 들어가게 됩니다. 해당 과정의 중간 경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를 좀 쉽게 풀고자 글리세롤을 지금 문제에서 빼버렸어요. 단은 뭐가 되냐? 자, 어떤 물질이 피로부산되는 거, 당연히 단은 이제 남은 건 뭐밖에 없습니까? 포도당밖에 없겠네요. 자, 볼게요. 간은 단백질은 탈아미노 반응. 탈아미노 반응에 의해 가지고 이제 아미노기가 빠져나오게 되는 거고. 아미노기 뭔 줄 알죠? 요거 얘기하는 거야. 또는 이제 요거 얘기하는 거기도 하고. 빠져나왔어요. 그 다음에 세포 호흡에 이용됐다. 피로부산으로 변환되거나 또는 아세틸코에이로 변환돼가지고 세포 호흡에 이용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지방산은 해당 과정을 통해 분해된다. 노노노노. 요거 이제 조금 어려운 건데 베타산화 과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 이제 생화학 파트를 공부하게 되면은 그때 공부하는 거니까는 이건 그냥 머릿속에서 지워버려도 됩니다. 그냥 요렇게 된다. 해당 과정은 뭐다? 요게 요렇게 되는 게 해당 과정이다. 노노노. 단은 지방산이다. 단은 포도당이다. 끝. 됐습니다. 17번까지 다 봤어요. 그 다음 문제. 자, 18번. 오, 3점짜리 문제가 나왔어요. 많이 복잡한데 결국 이제 광합성 과정 다 알고 있으면 또 충분히 풀 수 있는 거예요. 가겠습니다. 자, 그림 가와 나는 어떤 녹색 식물의 광합성, 빛의 파장이 450나노미터일 때, 550나노미터일 때 발생하는 산소의 양 어쩌고저쩌고 A와 B의 흡수 스펙트럼을 나타냈대.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배점이 높긴 하지만은 사실 이거예요. 이 문제가 물어보는 건 너의 시력이야. 너의 시력. 실력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시력을 물어보는 거예요. 볼게요. 자, 엽록소 A는 반응 중심 색소이다. 이거는 광합성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거야. 반응의 중심 색소는 뭐라고? 엽록소 A라고. 그럼 엽록소 B는 뭐라고? 엽록소 B는 보조 색소예요. 보조 색소. 또는 이제 우리가 안테나 색소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당연히 개소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빛의 파장이 480나노미터일 때, 480이니까 한 요쯤이 되겠죠. 빛의 흡수량은 엽록소 B보다 A에서 많다. 여러분들 이제 시력을 파악하는 거야. 480일 때 봐봐. 얘는 요만큼. 엽록소 A는 거의 없네요. 그러면 빛의 흡수량 누가 더 엽록소 B보다 A가 더 많습니까? B가 더 높지. 이제 왜 시력 물어보는 문제라는 줄 알겠죠? 그래프 보고 파악만 하면 된단 말이야. 그 다음 단위 시간당 잉크방울의 이동거리. 자, 그럼 잉크방울은 왜 이동을 할 거냐? 충분한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포도당 합성에 쓰일 거니까 잉크방울은 이동을 해야겠죠. 그리고 산소 기체가 발생하니까 잉크방울은 요 방향으로 이제 계속 이동을 할 겁니다. 맞죠? 산소 기체가 발생을 할 거니까 밀어낸단 말이야. 그럼 이동거리 나하고 가에서 한번 볼게요. 자, 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450나노미터에 빛을 줬어. 450나노미터. 요만큼. 광합성 속도로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은 여기하고 이제 요 부분쯤이 되겠네.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550, 여기에서는 지금 작용 스펙트럼, 이 작용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제 광합성 양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빛의 파장에 따른. 그럼 결국 이제 450에서의 작용 스펙트럼은 여기니까 광합성 이만큼 하는 거고, 550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밖에 못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광합성 양과 잉크방울의 이동 거리는 이제 비례하겠지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나에서보다 가에서 크다. 나는 요거였어요. 가는 요거야. 광합성을 더 많이 한다. 산소를 더 많이 발생시킨다. 잉크방울의 이동거리가 더 늘어난다. 그래서 가에서 크다. 맞습니다. 3번. 됐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다음 문제.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19번. 자, 요거는 이제 작년에 이제 나왔던 기출문제를 조금 변형시킨 거기 때문에 아마 작년 문제 풀어봤던 학생들은 그렇게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겁니다. 한번 볼게요. 자,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일어나는 반응과 물질 X와 Y의 작용 부위, 표는 물질 X, Y의 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자, 작용 부위 X가 지금 여기에서 일단 작용을 먼저 했네요. 그 다음에 Y의 작용 부위는 여기에서 작용했네. 자, 나와 있습니다.
특정 전자 운반체에 결합하여 전자의 이동을 차단한다. 그러면 그 결과 양성자 펌프가 작동을 안 하겠죠. 펌프가 작동을 안 한다는 거는 미토콘드리아의 바탕질과 그 다음에 막간 공간 사이에 양성자의 농도 기울기가 형성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기울기가 형성되지 않는데. 그럼 당연히 이 결과 뭐 ATP의 합성 또한 안 일어나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합성 요소에 결합하여가지고 이동을 차단한대. 당연히 이동을 차단 안 하니까는 뭐 농도 기울기는 형성되지만은 펌프도 작동하고 농도 기울기도 형성되지만은 수소가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저 ATP 합성 요소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니까는 ATP 합성이 역시 안 된다라는 거야. 둘 다 이제 공통적인 결론이 나왔네요. ATP 합성이 안 일어난다고. 자, 그럼 봅시다. X를 처리하면 미토콘드리아 내막과 외막 사이의 공간, 막간 공간. pH는 처리하기 전보다 감소한다. 처리하면은 그러면 처리했을 때 바탕질과 막간 공간 사이에서의 양성자 농도 기울기가 형성이 되지 않는데요. 지금 내막과 외막 사이 공간 농도 기울기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말은 pH가 막간 공간에 산성화가 진행된다는 거야? 안 진행된다는 거야? 진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pH는 오히려 어떻게 된다? 오히려 올라가게 되는 거지. 처리하기 전보다 오히려 pH가 증가해야 돼. 오케이? 개소리. 그 다음 X를 처리하면은 TCA 회로에서 탈탄산 반응이 처리하기 전보다 증가한다. X를 처리하게 되면은 자, 전자의 이동을 차단한대. 그럼 이 전자는 어디서부터 유래가 된 겁니까? 여기서부터 유래가 된 거야. NADH라든지 FADH2를 의미하는 건데 결국 전자의 이동이 차단되면은 얘가 이놈들이 될 수가 없단 말이야. NAD 플러스나 FAD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TCA 회로에서 시트르산이 이제 알파 케토글루타르산이 되기 위해서는 NAD 플러스가 필요해. 근데 얘는 어디서부터 와야 된다? 일단 요 과정에서 이게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요 과정 자체가 진행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탈탄산 반응이 일어나지가 않겠지. 잘 일어나지 않겠지. 그래서 처리하기 전보다 오히려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TCA로 해서 탈탄산 반응이 처리하기 전보다 감소한다. 니은도 이제 개소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Y를 처리하면은 ATP 생성량 방금 적어놨네요. 처리하기 전보다 감소한다. 됐습니다. 3번 끝. 마지막 문제. 뿅. 자, 그림과는 이제 어떤 식물에서 빛과 이산화탄소의 조건을 달리하면서 광합성 결과를 측정한 결과, 그 다음 안반응 과정, NADPH하고 ATP 중 하나이래.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이제 보기에서 모두 고르세요. 자, 이제 벤슨의 실험이 나왔습니다. 벤슨의 실험. 자, 벤슨의 실험에서 이제 벤슨은 이제 이런 실험을 거쳐가지고 결국 안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안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명반응 산물이 필요하다. 명반응 산물이 필요하다. 그럼 명반응의 산물이 뭡니까? 물질 합성에 필요한 에너지원, ATP라든지 아니면 NADPH가 필요하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켈빈회로가 되겠죠. 켈빈회로. 자, 켈빈회로. 3피지 나왔어요. 포스포글리세르산, 그 다음에 글리세르알데하이드. 우리가 공부했던 거에서 이제 요 사이에 물질이 있었단 말이지. 그게 바로 뭐였냐면은 다이포스포글리제르산이었어요. 그래서 요 과정에서는 이제 ATP가 필요하고 글리세르산이 알데하이드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수소의 첨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NADPH가 필요해. 근데 합쳤으니까는 결국 ATP하고 NADPH 둘 중에 이제 하나를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기억은 NADPH다. 기억이자.
글리세르알데하이드가 리블로스 비스포스페이트가 되기 위해서는 NADPH가 필요한 게 아니라 뭐 ATP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NADPH가 아니라 ATP가 되는 겁니다. 기억 틀렸어요. 당연히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구간 1에서 명반응 산물 니은이 합성된다. 기억이 이제 ATP라고 했지. 니은 NADPH 만들어지죠. 빛이 있을 때 언제? 비순환적 광인산화를 통해 가지고 NADPH가 만들어지니까 구간 I에서 빛이 있으니까 이제 NADPH가 만들어지겠지. 됐지요? 자, 그 다음 구간 2에 과정 나가 일어난다. 그렇지, 여기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전에 빛이 있었기 때문에 ATP하고 NADPH를 합성을 했어. 하지만 그 양이 제한적이에요. 그걸 다 쓰기 전까지 암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20번의 답은 니은과 디귿. 그래서 이제 4번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4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굉장히 빨리 끝냈어요. 결국 그 말은 졸라 쉬웠다라는 거야. 마음 같아서는 막 1번에 5번, 2번에 1번 막 이렇게 부르고 싶은데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좀 빨리 해설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에 또 모의고사 있으니까는 그때의 범위는 아마도 이제 뭐 유전공학, 작년처럼 이제 유전공학기술까지 이제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뭐 유전자와 형질 발현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누적되면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되니까는 앞부분 지금 쉬웠다고 5월에 쉬울 보장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미흡했던 부분들을 좀 잘 보완하면서 5월 모의고사도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5월에 봅시다. 안녕.